벌써 시장에 다녀온 거니? 빨리도 왔구나. 그래, 젖소는 얼마에 팔았니? 잭은 콩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이 콩하고 바꿨어요. 하늘까지 자란다는 마술콩이래요. 마술콩? 아니 얘가 세상에 아무리 젖이 안 나온다고 해도 젖소인데 그걸 겨우 콩이랑 바꿔? 꼴도 보기 싫다. 나가 있어! 소 한 마리를 콩 몇 알과 바꿔왔다는 말에 어머니는 너무나 화가 나서 콩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실망한 잭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잠을 잘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어머나, 이렇게 큰 나무가 언제 생긴 거야? 할아버지 말씀대로 엄청나게 큰 콩나무가 하늘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잭은 콩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갔대요. 한참을 올라간 잭은 슬슬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구름 위에서 아주 커다란 집을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혹시 먹을 것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얘가 어디로 와서 먹는 타령이야. 빨리 도망쳐. 우리 남편은 너 같은 애 잡아먹는 도깨비라고. 어차피 도깨비에게 잡아먹히지 않더라도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마침 남편이 없으니 빨리 먹고 가야 한다. 아주머니는 잭에게 빵과 치즈를 주었습니다. 그때 아이고, 큰일 났네. 지금 남편이 오는 소리야. 빨리 저쪽으로 숨어라. 아주머니는 급한 나머지 잭을 오븐 속에 숨게 했어요. 잭이 오븐 속에 숨자마자 무섭게 생긴 도깨비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사람 냄새 같은데. 아이고,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당신 나이 드니까 코도 이상해지나 봐요. 아니야, 분명히 사람 냄새야. 내 코가 어떤 콘데 알잖아, 개코. 응? 아유, 그럼 어제 먹다 남긴 고기 냄새겠죠. 아무튼 빨리 씻고 나와요. 아유, 진짜 개코네, 개코. 잭이 오븐에 숨어 있는 동안 도깨비는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깨비는 금화가 가득 들은 자루를 꺼내 금화를 세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도깨비가 잠이 들자 잭은 오븐에서 나와 금화가 든 자루를 끌고는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잭은 콩나무를 타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과연 도깨비가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잭과 콩나무. 도깨비 집에서 금화를 들고 나온 잭이 허둥지둥 콩나무를 타고 내려오자 정원에서는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세상에, 그래 이게 다 도깨비가 훔쳐온 금화라고? 엄마, 제가 가져온 콩이 마술콩인 걸 이제 아시겠죠? 정말 그렇구나. 어제는 화내서 미안하다. 며칠 뒤 잭은 콩나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도깨비가 뺏어온 보물들이 더 있을 거야. 그래서 잭은 콩나무를 타고 다시 도깨비 집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나요? 아이고, 넌 그때 그 애구나. 너 혹시 그날 우리 남편 금화자루를 네가 가져갔었니? 아니에요. 전 무서워서 5분 뒤에 숨어 있다가 도망갔는 거죠. 그때 도깨비가 나타나자 잭은 또다시 5분으로 숨었습니다. 도깨비가 잠이 들자 잭은 도깨비 옆에 있던 암탉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암탉이 우는 바람에 도깨비가 깨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저 녀석이 내 암탉을 훔쳐가잖아. 놓쳤네. 잭은 암탉을 가지고 무사히 집까지 내려올 수 있었대요. 집에 돌아온 잭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아니, 웬 닭이니? 어디서 난 거야? 도깨비 집에서요. 이게 뭐야? 잭은 자기 앞에 있는 황금알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황금알을 낳는 닭이구나. 어머니는 그 암탉이 너무 신기했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잭은 다시 콩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오븐이 아닌 빵 상자 안에 숨었어요. 여보야, 또 사람 냄새 나지? 아마 그 꼬만가 봐요. 좋아, 너 딱 걸렸어. 잡히기만 하면 바베큐를 해먹을 테다. 도깨비가 오븐을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잠깐요. 어제 당신이 잡아온 아이로 요리를 했잖아요. 어쩌면 그 냄새인지도 모르겠어요. 도깨비는 분명히 살아있는 아이의 냄새라며 집안을 뒤져보았지만 다행히 빵 상자는 열어보지 않았어요. 이 괜히 힘만 뺐네. 여보, 황금 하프나 가져와봐. 아주머니가 황금색 하프를 가져왔습니다. 신청곡 부탁해요. 그러자 놀랍게도 황금 하프가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황금 하프의 음악 소리를 듣던 도깨비는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잭은 살금살금 빵 상자에서 기어나와 도깨비가 졸고 있는 테이블 위로 올라가서 황금 하프를 집어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주인님, 주인님. 갑자기 황금 하프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에 도깨비가 깨어나 버렸지 뭐예요? 이 꼬마 녀석,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잭은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화가 잔뜩 난 도깨비는 잭을 쫓아갔어요. 어머니, 도끼 좀 갖다 주세요. 빨리요. 잭은 도끼로 콩나무를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우지끈하고 콩나무가 쓰러지면서 도깨비는 땅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대요. 으휴, 살았다. 그 후 잭과 어머니는 도깨비한테서 가져온 보물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난 콩나무가 싫어요. 피노키오. 아주 오래전 제페트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페트 할아버지가 책상 다리를 만들려고 나무 토막을 자르는데 아파요, 잘 살았어요. 아니, 참
나무 토막이 말을 하네 이거. 할아버지는 그 나무로 인형을 만들고 피노키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피노키오는 아주 말썽꾸러기라 학교에 가는 대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고만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이런. 피노키오 왜 말썽만 피우는 게냐? 에? 할아버지가 피노키오에게 야단을 칠 때 경찰이 달려왔어요. 어린아이한테 뭐 하는 겁니까 할아버지? 아니 얘가 학교는 안 가고 허라 얘는 얘가 아니라 나무 인형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뛰어다니는 나무 인형도 있답니까? 할아버지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경찰은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도 이건 사실이고 나발이고 일단 경찰서에 가서 얘기합시다. 어서요. 할아버지가 경찰하고 같이 가자 피노키오는 신이 났대요. 간섭할 사람이 없어진 피노키오는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며 놀았거든요. 그러나 밤이 되자 어휴 배고파. 아무한테나 밥 좀 달래야지. 저 먹을 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안 되긴 왜 안 돼? 거기 꼼짝 말고 있거라.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러나 먹을 것 대신 물이 쏟아졌어요. 어휴, 차가워. 나쁜 아저씨는 먹을 것을 던져주기는커녕 물을 부어버린 거였죠. 피노키오는 집으로 돌아와 몸을 말렸어요. 아, 따뜻하다. 그런데 발에 불이 붙어버렸지 뭐예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위해 다시 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젠 말 잘 들을게요. 그것도 잠시.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의 그 말을 갖고 또 놀러 가버렸습니다. 그때 불량 늑대가 피노키오의 앞을 막았습니다. 야, 가진 돈 있으면 다 내놔. 아자. 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늑대는 피노키오의 몸을 뒤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고 말이야. 피노키오가 늑대의 앞발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치던 피노키오는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피노키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사방은 벌써 어두워졌어요. 무서워. 춥고 배고프고 어떡하지? 그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피노키오야, 할아버지 그 말은 어떻게 했니? 네? 전 모르겠는데요. 그래, 정말 몰라? 네, 진짜예요. 그런데 코가 왜 이러지? 피노키오의 코는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네 코는 거짓말할 때마다 길어진단다. 네? 죄송해요. 이제 거짓말 절대 안 할게요. 요정과 헤어진 피노키오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 돌아왔어요.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할아버진 너 찾으러 나가셔서 이틀 동안이나 안 돌아오셨다고. 피노키오는 큰 비둘기의 등에 타고 할아버지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바다에 도착했을 때 피노키오의 눈에 뭔가 보였어요. 저기요! 피노키오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에서 제페토 할아버지를 발견한 겁니다. 할아버지, 제가 갈게요! 피노키오!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파도에 휩쓸려 아무도 없는 바닷가 모래 위에 떠밀려 왔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피노키오가 이런 걱정을 할 때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피노키오가 학교에 열심히 가고 착한 아이가 되면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거야. 그래서 피노키오는 열심히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야, 피노키오, 수업 빼먹고 장난감 나라에 안 갈래? 안 돼. 난 요정님과 약속을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피노키오는 이미 장난감 나라로 가는 마차를 타고 있었어요. 와, 신난다. 그곳은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늦잠을 자도 되고 모든 것이 피노키오 마음대로였어요. 결국 피노키오는 요정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라? 내 귀가 당나귀기처럼 커졌네? 어이 참. 며칠 후 피노키오는 자기 귀가 이상해진 것을 느끼고 로메오를 불러보았지만 로메오의 얼굴도 이미 당나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쥐 한 마리가 피노키오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네 조금만 있으면 모두 당나귀 된다. 그 장난감 나라는 아이들을 불러 놀게 한 후 아이들을 당나귀로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곳이었대요. 피노키오는 서커스 단장에게 팔려갔습니다. 자, 재주를 부려봐라 이 당나귀야. 밥값을 해야지. 어서. 피노키오는 매일 마른 풀만 먹으면서 서커스 묘기를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노키오가 묘기를 부리지 못하자 서커스 단장은 무척 화가 났대요. 그래서 서커스 단장은 피노키오를 말가죽 장사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대로 말가죽이 될 순 없어. 그래, 한번 도망쳐보는 거야. 당나귀 살려! 바닷물에 빠진 피노키오는 헤엄을 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가라앉더니 다시 나무 인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거대한 물고기가 피노키오를 그만 꿀꺽 삼켜버렸어요. 다행히 피노키오는 무사했죠. 저기 불빛이 보이네? 저기가 나가는 곳인가? 그런데 거기엔 제페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페트 할아버지! 할아버지! 살아계셨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긴? 널 찾아 바다로 나갔다가 배가 파도에 휩쓸리는 바람에 통째로 이 물고기 밥이 돼버렸단다. 그래서 계속 여기 있었지. 아이, 그랬구나. 할아버지, 우리 밖으로 나가요. 하지만 난 헤엄을 못 치지 않냐? 할아버지, 전 나무 인형이니까 물에 뜰 수 있어요. 저만 꼭 잡으세요. 피노키오와 제페트 할아버지는 괴물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자는 틈을 타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 후 피노키오는 착한 아이가 되었어요. 어느 날 밤 피노키오는 꿈속에서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님, 안녕하셨어요.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해요. 이제부턴 약속을 지킬게요. 상쾌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꿈에 요정님이 날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피노키오가 거울을 봤을 때 그게 꿈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이 됐잖아. 어느새 할아버지가 옆에 와 계셨어요. 축하한다 피노키오야. 네 착한 마음을 요정님이 하시고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모양이구나. 미녀와 야수. 푸른 하늘 아래로 하얀 구름이 떠가는 어느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상인에게는 딸이 셋 있었는데 막내딸의 이름은 벨르였대요.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의 벨르는 이름처럼 마음씨 곱고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특히 밝은 성격의 벨르는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해주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다녀오는 동안 잘들 있거라. 그런데 우리 공주님들 무슨 선물들을 사다 줄까나? 예쁜 드레스하고 구두를 사다 주세요. 전 보석 먹고
목걸이요. 아주 예쁜 팔찌랑요. 전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장미 한 송이면 돼요. 아니 겨우 장미 한 송이? 아유 이 녀석 아빠 돈 없을까봐 그러는구나.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옷하고 보석은 모르겠지만 장미는 꼭 가져오마. 잘 들있거라 나간다. 다녀오세요. 몇 주일 후 외국으로 장사를 떠났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연히 장미가 우거진 정원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야 이거 이쁜데. 우리 벨르를 위해서 한 송이만 실례할까나. 자,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장미 한 송이를 꺾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떤 녀석이니? 감히 내 장미를 꺾어버리다니. 숲풀 속에서 무시무시하게 생긴 야수가 나타나 천둥보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딸이 장미 한 송이만 갖다 달라고 해서. 네 딸이면 다냐? 내 장미는 죽어도 된다는 거냐? 내 장미를 꺾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네 딸을 데려온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앞으로 사흘의 여유를 주겠다. 알겠느냐? 집에 허둥지둥 돌아온 아버지는 딸 벨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그리로 데려가 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안 된다. 그 무서운 괴물한테 너를 넘겨주다니. 그러긴 못한다. 그렇다고 아버지 생명을 걸 수는 없잖아요. 다 저 때문에 생긴 건데요, 뭐. 결국 벨레의 고집을 꺾지 못한 아버지는 야수가 사는 성으로 벨레를 데려갔습니다. 자, 여기다. 아버지,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저 하나도 겁 안 나요. 열심히 살게요. 사실은 벨루도 무척 겁이 났대요. 하지만 자기가 무서워하면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밝은 표정으로 말을 한 거래요. 솔직히 무섭다. 그렇지만 벨루는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는 성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자, 과연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녀와 야수. 성으로 들어간 벨르는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 장미 때문에 왔는데요. 그러나 그 큰 성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 배고파. 식당에 가면 먹을 게 좀 있으려나? 벨르는 식당으로 갔어요. 어머나, 누가 저녁 식사를 벌써 차려놨잖아? 아, 맛있겠다. 이거 먹어도 될까? 벨르가 허겁지겁 저녁을 먹을 때였어요. 그 앞에 야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음식 정말 맛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맛있는 밥 맨날 사줄게. 나랑 결혼해 주시겠어? 벨르는 결혼이란 말에 깜짝 놀랐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보기보다 아직 어려서요. 알겠소. 난 이만 내 방으로 가겠습니다. 잠은 저쪽 침실에서 자도록 하시오. 야수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벨르는 야수가 일러준 대로 침실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벨르가 일어나자 언제 준비했는지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대요. 벨르는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벨르는 하루 종일 성 안에서 정원의 꽃과 새들을 바라보며 지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이러다 살찌겠어. 근데 맛있는 걸 어쩌겠어. 어떻소? 이곳 생활이 나와 결혼해서 같이 살 맘 없는 거요? 호의는 감사한데요. 아직 위로 언니들이 결혼을 안 해서요. 저녁 식사 때마다 야수는 벨르에게 청혼을 했지만 벨르는 무서운 야수가 싫어서 매번 거절했대요. 그리고 야수는 그때마다 순순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야수가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벨르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벨르는 아버지와 언니들이 보고 싶어 자주 울곤 했어요. 어느 날 울고 있는 벨르에게 야수가 나타나 물었대요. 왜 울어요, 벨로? 배고파서 울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버지랑 언니들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가고는 싶지만. 그렇기도 하겠지. 그럼 집에 다녀오시오. 네? 정말요? 그래도 돼요? 이 반지를 껴요. 그리고 반지의 보석을 이렇게 돌리면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보석을 반대로 돌리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봐요. 어때요? 쉽죠? 단 사흘 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사흘입니다. 사흘. 약속은 꼭 지키시오. 약속할게요. 사흘 후에 꼭 돌아온다고. 벨르가 보석을 돌리자 고향집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언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막내딸 벨루 목소리 아니야? 벨루야! 아버지! 벨루야! 그래, 어떻게 지냈니? 그 괴물하고 지내느라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야수가 무섭게는 생겼지만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다만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힘이 들었을 뿐이에요. 미녀와 야수. 다시 돌아온 벨르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행이구나.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밥이 넘어가질 않았는데 이렇게 건강한 걸 보니 기쁘구나. 그래. 벨르는 집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나 즐거웠던 나머지 벨르는 그만 날짜 세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야수가 걱정한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던 벨르의 꿈에 야수가 나타났어요. 벨루, 사흘이 지났는데 왜 안 돌아오는 거요? 미워요. 꿈에 나타난 야수가 벨르를 원망하며 죽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벨르는 정신이 번쩍 들어 잠이 깼습니다. 벌써 열흘이나 지났잖아. 이런. 미안해요, 야수님. 저 지금 돌아갈게요. 벨르는 끼고 있던 반지의 보석을 반대 방향으로 돌렸어요. 그러자 바로 야수의 성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돌아왔어요, 야수님. 벨르는 성 안을 뛰어다니며 야수를 찾았어요. 어디 계신 거지? 나한테 화가 나셨나 봐. 내가 약속만 지켰어도 바보같이.
한참을 찾아 헤매던 벨르는 정원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는 야수를 발견했어요. 야수님! 야수님 왜 그러세요? 제가 돌아왔어요. 야수님! 야수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일찍 돌아왔어야 하는데 이젠 당신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야수님. 당신과 결혼해서 함께 있을게요. 그러니 죽지 마세요. 그때였어요. 벨르의 눈물이 야수의 얼굴에 떨어지는 순간 야수의 몸에서 빛이 나더니 맹수의 발처럼 커다랗고 무시무시하던 손과 발은 하얗고 긴 손가락을 가진 손과 길쭉한 발로 털이 덥수룩했던 흉측한 얼굴은 금발의 잘생긴 왕자님의 얼굴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럴 수가. 사실 왕자는 저주에 걸려서 야수로 변해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벨루. 당신의 눈물 한 방울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 흉측한 모습을 보고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 아가씨가 생긴다면 저는 마법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어 있었답니다. 이젠 야수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벨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벨루와 왕자님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벨루의 아버지와 언니들도 성으로 불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야수도 그런 대로 귀여웠는데. 어휴, 못생긴 것도 자꾸 보면 정든다니까요. 말에 일단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쥐들을 없애드리는 대가로 1000길더를 주십시오. 네? 1000길더? 1000길더면 꽤 큰 돈인데. 에이, 쥐만 없애주신다면야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이런 약속이 불행을 몰고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나이는 곧바로 거리로 나가 피리를 불면서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온 마을의 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쥐떼들이 사나이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쥐들은 사나이를 따라 마을 밖에 있는 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나이의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면서 한 마리 한 마리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것처럼 강물로 떨어졌습니다. 우와, 쥐들이 없어졌다! 정말 수고하셨소. 고맙습니다. 뭘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약속하신 1000길더를 주셨으면 하는데요. 응? 1000길더라니. 우리같이 조그만 마을에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한 100길더면 모를까나. 쥐들이 없어지자 시장의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을 지키기가 싫었던 겁니다. 날 속이다니? 좋아. 당신들 아주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무시. 시장은 돈을 안 줘도 되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마을을 향한 저주가 시작됐다는 걸 시장은 몰랐습니다. 사나이는 다시 거리로 나가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온 마을의 아이들이 집에서 나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얘들아, 어디 가니?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고 말려봐도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갔어요. 시장과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피리 부는 사나이와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다리를 건너 서쪽 언덕에 이르자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동굴 속으로 차례차례 사라져버렸죠. 아이들이 모두 사라지자 동굴 입구는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다리를 다친 하나이만 뒤에 처져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피리 부는 아저씨가 말했어요. 저기 언덕 너머에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요. 그곳에는 즐거운 일만 있고 제 아픈 다리도 낫게 해줄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아이들과 사나이를 찾아보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영원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 후로 아이들이 걸어간 길은 피리 부는 사나이의 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마을에서 다시는 피리를 불고 놀지 못하게 됐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걸리버 여행기. 아주 오래전 머나먼 섬나라에 걸리버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걸리버는 모험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하루는 걸리버가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정말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걸리버는 동인도를 항해할 때 일어났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걸리버의 배는 큰 폭풍우를 만나 배가 침몰하고 말았대요. 저는 간신히 나무판 하나에 의지한 채 며칠을 떠다니다가 운 좋게 어떤 섬에 도착했답니다. 그 섬에 도착한 걸리버는 너무 힘이 빠진 나머지 한참 동안이나 잠이 들었대요.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걸리버가 일어나려는데 이게 뭐야? 움직일 수가 없잖아. 걸리버가 눈동자를 좌우로 굴려 주위를 살펴보니 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있지 않겠어요? 그때 걸리버 옆으로 뭔가가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보니 그건 창과 칼을 든 아주 작은 사람들이지 뭐예요. 이게 뭐야? 저리 안 가! 걸리버가 소리를 지르자 작은 사람들이 놀라서는 수백 개의 화살을 일제히 쏘아댔어요. 야, 따가워! 그 화살들은 작았지만 무척이나 아팠대요.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내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줄 알고 화살을 쏘는 거야. 그래서 걸리버는 그들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빙긋 웃어주었대요. 그랬더니 그들도 공격을 중지하고 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모두 가버렸어요. 잠시 후 작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높은 사람인 듯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왔어요. 그 사람은 걸리버 얼굴로 올라오더니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걸리버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걸리버는 용기를 내어 작은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먹을 걸 좀 주실 수 없을까요? 배가 너무 고파서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걸리버의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 후 사람들이 구운 소와 양고기를 마차 가득 실어가지고 왔습니다. 걸리버는 순식간에 소 8마리, 양 12마리, 닭 38마리를 먹어치웠죠. 그런데 걸리버는 밥을 먹자마자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마도 음식에 수면제를 넣었던 모양이에요. 걸리버가 잠든 사이 사람들은 수백 마리의 말과 코끼리 그리고 수많은 수레를 동원하여 걸리버를 그들의 나라로 끌고 갔어요. 우와, 세상에, 저 큰 신발 좀 봐. 수십 명은 들어가겠어. 아이고, 거인치고는 얼굴도 잘생겼네. 거리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걸리버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채 그 나라의 왕궁 앞으로 실려갔습니다. 아까 봤던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하. 저는 걸리버라고 합니다. 걸리버가 왕에게 웃으며 공손히 인사하자 왕과 왕비는 걸리버를 풀어주라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해서 걸리버는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걸리버가 먹을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주 큰일이었어요. 매일 황소 60마리를 먹어치운다고. 이러다가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말겠어. 걸리버는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뭔가 도울 일이 없나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거야. 여러분, 과연 걸리버가 생각해낸 것은 무엇일까요?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가 도착한 이 나라에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웃나라와 수십 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걸리버는 바로 그 전쟁을 끝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하, 제가 이웃나라의 군대를 무찌르겠습니다. 오, 그게 정말이요? 당신 같은 거인이 도와준다면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소? 부디 잘 부탁하오. 걸리버는 바다 건너 이웃나라로 걸어갔어요. 바닷물은 겨우 걸리버의 무릎에 닿을 정도의 깊이였습니다. 성큼성큼 바다를 건너간 걸리버는 군함 50척이 공격 준비를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걸리버는 낚싯줄을 꺼내 적군의 배 50척을 한데 묶어 모두 끌고 와 버렸답니다. 이 배를 전하께 선물로 드리겠사옵니다. 오, 이렇게 기쁠 때가. 그런데 이 배 50척이 문제가 된 거예요. 새롭게 생긴 배 50척 때문에 50명의 선장이 새로 필요했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선장이 되려고 몰려왔습니다. 저를 선장으로 뽑아주십시오. 무슨 소리에? 제가 선장이 돼야 합니다. 사람들은 선장이 되겠다고 매일같이 싸워댔습니다. 하지만 몰려든 사람들 전부가 선장이 될 수는 없었죠. 선장으로 뽑히지 못한 사람들은 화가 나서 왕궁으로 몰려들었어요. 경비대, 군중들을 막아라! 경비대는 사람들을 거칠게 몰아냈어요. 경비대에게 쫓겨난 사람들은 화가 나서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왕궁 옆 광장에서 잠을 자던 걸리버는 불이라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왕궁에 불이 났잖아. 참, 이를 어쩌지? 물이 어딨어? 걸리버는 바다로 뛰어가서 모자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달려와 모자에 담긴 물을 부었지만 불을 끄기에는 물이 모자랐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때 갑자기 걸리버가 허리끈을 풀고는 바지를 내렸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일단 끄고 보자고. 걸리버는 불타는 왕궁을 향해 물줄기를 뿜었어요. 덕분에 왕궁에 붙은 불을 끌 수가 있었답니다. 고맙소, 걸리버. 잠깐만.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지? 가슴이 저 숨을 못 쉬겠어요. 왕비는 냄새에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걸리버, 설마 그 물줄기로 불을 끈 것은 아니겠지? 죄송합니다, 전하. 다른 방법이 없어서. 걸리버, 당신 미워. 왕은 그만 기절해버렸어요. 걸리버는 더 이상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줌 세례를 받은 왕비가 걸리버를 미워해서 쫓아내려 했거든요. 왕비에게 미움을 받아 바닷가에서 살던 걸리버는 우연히 작은 보트를 발견했어요. 그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간 걸리버는 다행히도 지나가던 배에 구조됐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걸리버, 너 또 농담하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걸리버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들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아주 조그만 암소 한 마리였어요. 와, 이게 정말 살아있는 소야. 우유도 나오네. 정말이었네요, 걸리버. 와, 다시 봤어요. 그 소를 보고 사람들은 걸리버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 후 사람들은 걸리버의 신기한 얘기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고 걸리버는 그 모험으로 아주 유명해졌답니다. 난쟁이와 구두방 아저씨.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한쪽에는 허름하지만 아담한 구두방이 있었대요. 그 구두방 주인은 젊은 아저씨와 아주머니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구두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았지만 워낙 싼 값으로 구두를 팔다 보니 아무리 구두를 많이 팔아도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늘 가난할 수밖에 없어서 재료값 대기에도 힘이 들었대요. 결국 아저씨의 구두방에는 구두 한 켤레를 겨우 만들 수 있는 가죽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저씨는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내일 만들 마지막 구두를 위해 남아있는 구두 가죽을 정성껏 잘라놓았어요. 그러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그날 저녁을 굶을 수밖에 없었대요. 게다가 불도 지피지 못해 추위에 떨면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그 순간마저도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구두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아저씨는 마지막 구두를 만들기 위해 작업대로 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놀랍게도 작업대 위에는 새 구두가 반짝반짝 빛을 내며 얌전하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나, 신기하기도 하네요. 구두의 마름질도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요. 이렇게 훌륭한 구두는 나도 처음 봐요. 너무 멋진걸?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구두를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구두방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구두방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진열대에 구두를 보고 들어온 부자였죠. 손님은 구두를 신어보고는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거 참 아주 멋진 구두로구만. 받으시오. 여기 구두값. 구두값을 받아든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 주고 간 구두값이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이었기 때문이죠. 손님은 구두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큰 돈도 아깝지가 않았대요.
아주머니는 구두값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맛있는 저녁거리와 구두 2켤레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샀죠. 그날 밤 아저씨는 저녁 식사를 한 후 새로 산 가죽을 정성껏 잘라 어제처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잠자리에 일찍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두를 만들기 위해 작업대로 온 아저씨는 또다시 구두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 구두가 또 만들어졌잖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과연 누가 구두를 만들었을까요? 난쟁이와 구두방 아저씨. 다음 날 아침 구두를 진열장에 놓자마자 구두를 사려는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비싼 값이라도 구두를 사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멋져요. 내가 이렇게 예쁜 구두를 신을 수 있다니. 또다시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음식과 가죽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아저씨가 구두 가죽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잠이 들면 다음 날 아침에 새로운 구두가 만들어졌고, 덕분에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돈을 점점 더 많이 벌었습니다. 대단해. 아무리 봐도 기가 막힌 솜씨야. 왜 난 진작 이렇게 만들지 못했지? 아저씨는 저녁 식사를 하며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잠을 자지 말고 누가 구두를 만드는지 알아봐야겠어. 그러니 당신 먼저 자구려. 아니에요. 우리 은인인데 저도 누가 그러는지 꼭 알고 싶어요. 그날 밤 시계탑의 종이 자정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벌거벗은 2명의 난쟁이 요정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난쟁이 요정들은 작업대 위에 앉아 아저씨가 잘라놓은 구두 가죽을 바늘로 꿰매기도 하고 칼과 가위로 모양도 내면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난쟁이 요정들은 멋진 구두를 만들어 놓고는 구두를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재빠르게 사라졌어요. 밤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고맙기도 해라. 난쟁이 요정들 덕분에 우리가 부자가 됐으니 그들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어요. 난쟁이 요정들이 벌거벗고 있던데 옷과 구두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제가 옷을 만들게요. 아저씨는 난쟁이 요정들을 위해 제일 좋은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고, 아주머니는 비단 옷으로 예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작업대 위에 구두 가죽 대신 요정들의 옷과 구두를 놓았어요. 그리고 촛불을 켜놓은 다음 커튼 뒤에 숨어서 요정들을 기다렸죠. 시계탑의 종이 자정을 울리자 난쟁이 요정들이 나타났습니다. 난쟁이 요정들은 작업대 위에 놓인 옷과 구두를 발견하고는 무척 기뻐했어요. 난쟁이 요정들은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는 기뻐하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고마운 난쟁이 요정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했다고 생각한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흐뭇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그 후로는 난쟁이 요정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자기들을 도와준 난쟁이 요정들을 잊지 않고 늘 좋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신데렐라. 아주 먼 옛날 한 소녀가 두 딸을 데려온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씨가 고약한 새엄마는 소녀에게 설거지나 청소, 장작패기 같은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만 시켰어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엄마를 닮아 마음씨가 나쁜 두 언니는 소녀를 동생이 아니라 하녀처럼 부려먹기만 했대요. 하지만 마음씨가 착한 소녀는 새 엄마와 두 언니가 시키는 대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힘든 집안일을 하느라 쉴 틈이 없었어요. 벽난로 청소하랬더니 얼굴이 그게 뭐야? 좋아, 이제부터 널 신데렐라라고 부르겠다. 신데렐라? 제투성이 여자애라는 뜻이지. 너무 어울린다, 신데렐라. 그렇게 해서 소녀는 신데렐라가 되었대요. 어느 날 궁궐에서 무도회를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 엄마와 두 언니들도 초대를 받았지요. 어머, 무도회 왕자님도 나오신대. 예, 아주 예쁘게 하고 가자. 응? 정말이야, 엄마? 왕자님이 날 보시면 내 미모에 아마 쓰러지실 거야. 왕자님은 나한테 청혼하실걸? 어쨌든 난 왕비의 엄마가 되겠군. 어쩜 내가 왕비가 될지도. 어머, 주체가. 사실 두 언니보다는 신데렐라가 훨씬 더 예뻤어요. 그렇지만 신데렐라는 언제나 누더기 옷만 입고 거친 일만 하다 보니 자기가 얼마나 예쁜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 언니들은 예쁘니까 왕자님과 결혼할 수 있을 거야. 드디어 무도회가 열리는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 빨간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리죠? 이 노란 드레스는 보상 목걸이가 좋겠죠? 예, 신데렐라, 너도 무도회 가고 싶겠다, 어? 아니에요, 언니. 제가 가면 어떡해요? 하긴, 그 누더기 차림으로 갔다간 웃음거리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지. 얘들아, 가자. 어머나, 내 딸들 참 예쁘기도 하네. 응? 그럼요, 누구 딸인데요? 신데렐라, 우리 다녀올 동안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아라. 알았니? 응? 네, 다녀오세요, 어머니.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가는 새엄마와 언니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나도 예쁜 옷 입고 무도회에 가서 왕자님하고 춤도 추고 싶은데. 신데렐라는 자기 처지가 너무나 서러워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왜 울고 있니, 신데렐라? 너도 무도회 가고 싶은 게로구나, 그렇지? 네, 저도 무도회 가고 싶지만 아무도 데려가주지 않아요. 그래,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천사는 신데렐라를 데리고 호박이 있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제일 큰 호박을 가볍게 톡 쳤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호박이 순금으로 덮인 멋진 마차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대체 천사는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신데렐라.
마차는 준비됐고 다음에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 저기 쥐들이 있구나. 천사는 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 요술 지팡이로 쥐를 톡톡 쳤어요. 그러자 쥐들은 아름다운 백마로 변했습니다. 아, 너무 멋지다. 자, 이젠 마부가 필요한데 누가 할까나? 천사는 정원을 돌아다니다가 도마뱀을 발견하고 요술 지팡이로 톡 하고 쳤어요. 그러자 도마뱀은 멋진 콧수염을 기른 마부로 변했대요. 자, 이제 출발 준비 끝. 어서 왕궁으로 달려가거라, 신데렐라. 천사님, 감사하기는 한데요. 이런 누더기 옷을 입고 가면요, 왕궁 안에 못 들어가는데요. 아차, 이런 내 정신. 미안하다. 천사가 요술 지팡이로 신데렐라에게 마법의 빛을 뿌리자 신데렐라의 누더기가 온갖 보석으로 수놓은 드레스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천사는 마지막으로 신데렐라에게 예쁜 유리구두를 주었어요. 이 유리구두를 신고 가거라. 깨지지 않게 조심하고. 감사합니다, 천사님. 아차, 또 깜빡할 뻔했네. 무슨 일이 있어도 12시 전에 와야 한다. 12시가 지나면 마술이 부러져서 마차는 다시 호박으로, 말들은 쥐로, 또 아름다운 이 옷은 누더기로 변하거든. 알겠어요. 12시 전에는 꼭 돌아올게요. 천사님 안녕. 자, 출발. 신데렐라가 궁궐에 도착하자 모든 사람들은 신데렐라가 타고 온 마차와 아름다운 신데렐라의 모습에 놀랐어요. 어이,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니. 이런 참. 이웃나라 공주님이 아닌가? 글쎄 어머, 말이야. 저 멋진 마차 좀 봐요. 왕자님도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무도회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하를 시켜 아가씨를 모셔오도록 했어요. 저 어디서 오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아가씨와 춤을 출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네, 왕자님. 왕자님은 아름다운 신데렐라와 춤을 추었어요. 우아하게 춤추는 신데렐라의 모습에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죠. 물론 새엄마와 새언니들도 신데렐라를 보았지만 그 아가씨가 신데렐라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가 예쁘다고 난리지. 짜증나네. 글쎄 말이다. 내 눈에는 우리 딸들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은데. 어휴, 참. 어느새 시간은 흘러 1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왕자님, 전 이만 가봐야 돼요. 아니, 이제 몸 좀 풀려는데 가신다니. 그럼 내일도 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네, 왕자님. 내일 꼭 다시 올게요. 신데렐라는 서둘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12시가 지나자 마차는 호박으로, 말들은 쥐로, 신데렐라의 드레스는 누더기로 변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럼 여러분, 내일 무도회를 기대해 주세요. 신데렐라. 새벽이 되자 새엄마와 언니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재수없어. 그 여자 때문에 다 망쳤잖아. 아유, 얘들아. 내일은 왕자님 시선을 확실하게 끌게 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가자꾸나. 응? 무도회는 어땠어요, 어머니? 비켜라. 넌 내일 언니들 무도회 입고 갈 드레스나 준비해놔. 네, 어머니. 신데렐라는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으며 언니들의 드레스를 바느질했대요. 밤이 되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새엄마와 두 언니는 물론 천사의 도움을 받은 신데렐라도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아, 다시 와주셨군요, 아가씨. 정말 잘 왔어요. 다시 만난 왕자님과 신데렐라는 어제의 아쉬움을 만회하려는 듯 서로 두 손을 꼭 잡은 채 계속 춤만 추었어요. 신데렐라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12시가 되었다는 것을 깜빡 잊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왕자님, 전 그만 가봐야 돼요. 안녕. 아, 잠깐만 기다려요, 아가씨! 신데렐라는 황급히 궁궐을 나오는 바람에 구두가 벗겨진 것도 몰랐습니다. 아가씨, 구두 떨어졌는데. 세상에, 누가 잡아먹기라도 하나? 신데렐라는 숨을 헐떡이며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왕자님은 무도회에서 만났던 신데렐라를 잊을 수가 없었대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래,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는 거야. 왕자님은 곧바로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꼭 찾아오도록 해라. 곧바로 신하들은 유리구두를 들고 나가 주인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은 신데렐라의 집까지 오게 되었어요. 자, 이 집안의 모든 여자들은 이 유리구두를 신어보도록 하시오. 그래, 저 유리구두만 맞으면. 두 언니들은 구두를 신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이 구두가 너무 작아요. 구두가 작은 게 아니라 대발이 큰 거요. 에이, 깨지겠어. 이는 둘 다 아닌 것 같소만. 혹시 이 집에 다른 아가씨는 없어이까? 네, 저희 두 딸이 전부랍니다. 에이, 그럼 저기 저 청소하고 있는 사람은 남자요? 예, 쟤는 그냥 저희 집의 하녀랍니다. 바쁘실 텐데 저희한테까지 신기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무슨 소리? 모든 아가씨에게 구두를 신겨보라는 왕자님의 명령이요. 드디어 신데렐라가 유리구두에 발을 넣자 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 아이, 딱 맞아, 딱이야. 아가씨, 왕자님이 기다리십니다. 잠깐. 이거 말도 안 돼. 난 이 사실 절대 인정 못해.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술 지팡이로 신데렐라의 누더기를 살짝 건드리자 신데렐라의 누더기는 아름다운 옷으로 변했어요. 맞아, 바로 그 아가씨네. 아이고, 내가 아가씨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를 거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깜짝 놀랐어요. 잠시 뒤 신데렐라는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왜 12시만 되면 갔습니까? 집에 가는 막차가 12시까지라서. 저 12시인데. 알았어, 불 끄고 잡시다. 인어 공주. 여러분은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바다에 가본 적이 있나요? 그 깊고 깊은 바닷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깊고 깊은 바닷속에는 인어들이 살고 있는 궁전이 있었습니다. 진주조개와 산으로 만들어진 그 궁전에는 임금님과 6명의 공주가 살았는데요. 그 중에는 호기심 많고 귀여운 막내 공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막내 공주는 가라앉은 배에서 찾아낸 아름다운 왕자님의 황금 조각상을 보고는 바다 위 세상에 대해 무척 궁금해했어요.
이렇게 멋진 왕자님이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바다 위의 세상이 그렇게 멋져요? 나도 빨리 보고 싶어. 조금만 참아봐. 15살이 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니까. 15살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잖아. 인어공주는 날마다 왕자님의 황금 조각상을 바라보며 15살이 빨리 되기를 바랬어요. 왕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바다 끝 육지로 가면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어. 거기에선 지느러미 대신 발이 4개나 달린 말이 마차를 끌고 다니지 뭐야? 해가 저물면서 하늘이 온통 황금빛으로 변하더라니까. 붉은 빛으로 변한 구름들이 내 머리 위로 둥실둥실 흘러가는 거야. 너무 멋있었어. 나는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봤는데 꼬리가 없는데도 아주 헤엄을 잘 치는 거야. 어찌나 신기하든지. 정말 빨리 가보고 싶다. 막내 공주는 언니들이 바다 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대요. 드디어 막내 공주가 15살이 되었습니다. 언니, 저 바다 위로 갔다 올게. 예, 막내야.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그래, 내일 올라가라. 아니야, 나 지금 갔다 올게. 막내 공주가 바다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문 후였습니다. 밤하늘에는 공주가 말로만 듣던 달과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저게 별이구나. 참 예쁘다. 그때 저 멀리 바다에서 큰 배가 나타나더니 인어공주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어요. 흥겨운 음악과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배 위에는 색색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다. 가까이 한번 가볼까? 막내 공주는 배 쪽으로 다가가기 위해 물로 뛰어들었어요. 배 위에는 왕자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한창이었고 인어공주가 배 쪽으로 다가옴에 따라 인어공주와 왕자님의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